안녕하세요. 제가 혼자 제일 귀여운 4살 아들을 키우고 있어요. 가끔씩 들리는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우리 시어머니만큼 특이한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였던 분의 행동을 듣게 된다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러워요. 먼저 시어머니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시아버지는 탄광에서 일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시골에 관해 얘기하셨지만 종종 지방 출장도 다니시는 것 같았어요. 출장을 나가시면 시어머니는 저에게 불평을 많이 하셨어요. 이번에도 아버지가 지방 출장 간다. 이러면서 같이 살 이유가 뭐냐라고 했었죠. 출장에 가면 집을 비우게 되어 다른 지역에서 살림을 차리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시어머니의 한탄을 들으며 시어머니가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느껴졌어요. 아무래도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었기도 하고 성향도 시어머니를 편애한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또한 남편도 항상 시어머니 편이어서 저도 자연스럽게 시어머니를 남편처럼 느끼는 것이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모습을 안 보이려고 노력했죠. 남편의 출장이나 시아버지가 지방으로 출장을 가면 저와 남편은 시댁에 가서 시간을 보내거나 혼자서라도 시어머니와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합니다. 결합된 문장들을 분리하여 의미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다시 작성해 보겠습니다. 저는 아이를 가진 이후로부터 삶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생기면서 제 움직임도 편하지 않아졌어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스스로를 자유롭게 만나는 일이 어려워졌고 결과적으로 자유롭게 행보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아이를 낳은 이후에는 회사 업무도 원격으로 수행하게 되었고 임신부터 시작해서 매주 사무실에 한 번 방문하곤 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는 일을 재택으로 처리하면서 많은 부모들이 아이를 낳으면서 회사를 그만두는 반면 저는 재택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일을 찾으려 했어요. 아이가 더 크기 전까지는 더 많은 수익을 얻고 싶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이가 생기면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남편과 함께 수입을 많이 올릴 수 없었기 때문에 일을 그만두기 어려웠습니다. 두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시어머니가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높은 이율의 적금에 대해 알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요즘 돈을 어떻게 모으고 있어?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그렇게 모아야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 높은 이율의 곳을 알고 있다고 해 너희 적금 이율을 확인해보고 여기서 받는 것보다 더 높다면 옮기세요. 우리는 아직 적금을 받은 적이 없어. 나라에서 아이한테 주는 돈이 있는데 그 정도만큼이라도 적금에 넣을까 알아보고 있었어. 이율은 얼마나 되는 건데? 내가 그 사람 전화번호를 알려줄 테니까 한번 그 사람과 연락해봐. 그리고 이율까지 돌려받을 건데. 저도 아이가 더 커지기 전에 현재 받을 수 있는 것을 많이 받는 게 다른 것도 아니고 적금을 드러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제 산후조리원 동기들은 나라에서 주는 돈은 벌써 아이 통장을 만들어서 모아놓고 있다고 했거든요. 저도 그래서 아이한테 돈이 많이 들어가기 전에 미리 모아놓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찾아보고 있던 찰나에 시어머니께 연락이 왔어요. 이율이 높은 곳이라고 해서 제가 직접 통화도 해보니 다행히 은행 건이기 하고 제가 주로 이용하는 은행이라 안심하고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저보다는 남편 명의로 적금을 만드는 게 나중에 연말 정산할 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 명의로 적금을 하나 들었는데 며칠 뒤 남편이 저한테 적금을 더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엄마가 좋을 때 조금 더 들어놓는 게 좋다고 해서 조금 더 들었답니다. 하시더라고. 그래서 나는 2개 더 넣었어. 그렇다고 우리 적금이 총 3개인데 삶이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 형편이 너무 부담스러운 것 같은데 많아도 2개 정도로 정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에이, 당신도 일하고 있고 나도 좀 더 약을 맞으면서 돈을 벌어볼 테니까 일단 살아보자. 안 되면 그때 해도 되겠지? 애가 커지면 돈이 더 필요하다고 하니 애가 어릴 때 조금씩이라도 더 버는 게 낫지? 그리고 이미 3년을 만졌으니 3년 정도만 더 허리띠를 올려서 살아보지 뭐. 그래도 지금 모아놓는 게 낫지 않을까? 아이를 키우는 분들이 하나같이
내가 어릴 때 돈을 모아놓는 게 좋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나도 일단 해보고 안 되면 해제하자고 생각하며 남편이 가입한 3개의 저금을 유지해야겠지요. 처음에 적금 3개를 들고 살 것 같았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아이에게 쓰는 돈이 분유와 기저귀 등 정도의 값밖에 안 되니 가능해 보였어요. 또한 저도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었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셔서 어떻게 사는지 보시고 부럽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예쁘게 꾸며놓고 사는 거 보니까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나도 이쪽으로 이사 나갈까? 내 나이는 이제 60대 초반이지만 모두가 할머니처럼 살고 싶지 않고 집안이 어떨지에 따라 여자들의 기분이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은 다 원목이라 칙칙해 보이니까 나도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 여기 동네는 평당 얼마인데요?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은데 나도 떠들기 전에 도시에서 살아보고 싶어요. 저희 동네는 별로 비싸지 않은 편이라고 하는데 요즘 올랐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살던 곳을 떠나면 외로워하고 힘들 것 같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무슨 일이든 사람이 사는 게 다 똑같잖아요. 오히려 도시에서 사람을 더 많이 만날 수 있어서 외로움이 줄어들 거야. 시어머니께서 우리 집을 보신 뒤 이사를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자 나도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거의 40년 가까이 강원도에서 살아오셨는데 갑자기 이사를 가신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시아버지의 회사가 강원도에 있었어서 움직이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이야기를 한참 꺼내시고 올라가셨어요. 저는 친정엄마께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엄마는 이제 막 시어머니가 올라가셨는데 어머님이 우리 집을 보시더니 이사 가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평생을 지방에서 사시던 분이 도시 쪽으로 이사 오고 싶다는데 좀 특이하지 않아요. 우리 시어머니를 가끔 보면 특이한 모습이 있으시거든요. 저는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정엄마께 이야기한 건데 친정엄마는 시어머니를 이해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즘 나이 든 사람일수록 도시로 가고 싶어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가 특이한 건데? 그건 특이한 것도 아니지요. 요즘 엄마 주변 사람들도 도시로 이사 가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진짜로 이사를 하려는 사람도 많고 원래 나이가 들수록 도시에 가까이 살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 친정 엄마의 말을 들었을 때는 평생 살아왔던 곳을 떠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도시로 이사 오시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신기했어요. 그래서 나는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살던 곳을 떠나면 외로워서 힘들 것이라고 말씀드렸던 거 아닌가 싶었지만 그렇잖아요. 우리 시어머니는 그동안 동네에서 40년 넘게 살아오셨으니까 동네 아는 지인들이 대부분인데 아무도 없는 타지로 오면 너무 외로우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거기에서 새로운 모임에 참여하면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 도시는 워낙에 계속해서 이것저것 다양한 것들이 많고 할 수 있는 것도 많아서 지평수를 줄여서라도 이사가는 사람들도 은근히 많습니다. 손주들을 봐주러 다니기도 편하고 병원도 가깝지 않니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엄마는 너희 아빠가 도시에 산다면 질색하니 못 가는 거죠. 그래도 갑자기 환경이 바뀌면 적응하기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버님의 일하는 곳이 강원도라 움직이기 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시어머니가 도시로 오시는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이었는데 친정엄마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보니 어머님도 도시로 가고 싶어 했는지 이해가 되었어요. 아무래도 시골은 운전해서 다녀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데이터도 오랜만에 이렇게 모여서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운전을 못 하시는데 그래서 항상 근처에서만 다니시는 편이세요. 멀리 가려고 할 때에는 시아버지나 제 남편을 부르시곤 했어요. 그러다가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도시로 이사를 하고 싶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가 우리 부부를 부르셔서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사이가 냉랭해지는 것을 알면서 이사 얘기를 하신 적 있었거든요.
시아버지를 설득해 달라고 하셨어요. 너희 아빠 좀 설득해봐. 내가 이사를 가자고 하는데 계속 싫다는 말만 반복한다. 평생 시골에서 살아오면서 왜 도시에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여기서 계속해서 살아야 할 건지 나는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돼요.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시로 이사를 가고 싶어 하셨는데 시아버지는 굳이 이사를 가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지방 출장도 다 주기도 하시는 분이라 이사하는 게 더 싫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도시보다는 시골이 공기도 좋고 맑으니 시아버지는 계속해서 강원도에 입주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제 직장이 도시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사는 왜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이사를 한 번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알겠네요. 주변 사정도 여러 가지로 고려해야 해요. 그리고 우리 집에서 서울까지 가면 금방 갈 수 있잖아요. 그냥 자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여기서 40년을 넘게 살았는데 왜 이사를 하려는지 이해가 안 돼요. 당신은 나이가 들었다고 하지만 저는 이제 60대입니다. 청장년인 60대 초반은 아직 늙은 것도 아니라 생각해. 그러니까 요즘에는 불편하지도 않아. 나는 당신처럼 시골에 박혀서 지내는 것을 더 이상 원하지 않아. 서울에 있는 지인들과 함께 콘서트에 다니거나 주변 동네에서 열리는 축제에 참석하며 얼마나 즐겁게 사는지 알아서 뽀도 가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콘서트 같은 이야기를 하며 온종일 TV를 시청하고 앉아 있으면서 그렇게 시간을 끌지 않을 거야. 정신이 아주 많이 피곤해지면 치매에 걸릴 수도 있단다. 이런 얘기를 애들한테 불러서 하는 이유야? 애들이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고. 그 사이에서 두 분이 계속 논쟁을 벌였었어. 근데 결국 시어머니가 이긴 거야? 아버지는 시어머니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거나요. 하지만 두 분이 이사를 가시는 것이 아니라 시아버지는 원래 살던 강원도에 계시고 시어머니만 혼자 이사를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주말에 부부가 된 거였어요. 처음에 시어머니가 집을 찾는데 계속해서 서울을 알아보라고 했지만 서울의 집값이 좀 비싸서 시어머니가 가진 돈으로는 부족했어요. 그래서 결국 서울로는 이사를 못 가시고 경기도 광주 쪽에 있는 집을 잡았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둘이가 자주 가볼 수 있으니 경기도 광주 쪽으로 알아보자고 제안했더니 남편도 기꺼이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어머니의 집값으로 경기도 광주 정도의 집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동네도 좋은데 아무래도 우리 동네에서는 서울까지 가는 길이 멀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잖아. 어머님은 지하철이 가까이 계시는 게 친구들을 만나기도 쉬우셔서 좋아하실 것 같아요. 거기까지면 우리도 왔다 갔다 하기도 편하고 엄마도 서울로 이동하실 때 편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용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사시는 집이 거리상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 집을 경기도 광주로 옮기기로 한 후 시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또한 자주 방문할 거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 집을 경기도 광주 쪽으로 정했어요. 역 근처에서 조금 더 저렴하게 나온 방이 하나 있는데 어차피 어머니께서 혼자 사시는 거니까 큰 집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어떤 살기 좋은 공기가 불어들어오는지 알아요? 제가 40대도 아니고 50대도 아니고 에휴, 정신을 못 차리겠다. 합리적으로 생각하자면 저는 며느리를 볼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도시는 병원도 잘 갖춰져 있고 다양한 즐길 거리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간 건 아닌 건 아닐까요? 그런데 아버지 혼자 계실 거예요. 그래도 어머니와 함께 계신 거랑은 차이가 클 텐데 몇 년 살아보면 왜 도시에서 눈을 떴을 때 그렇게 끌리는지 알게 될 거예요. 한번 돌아봤다가는 다시는 도시로 갈 생각이 안 들 거예요. 그리고 나면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당신도 자녀를 키우느라 정신이 없을 거려. 괜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출장을 가거나 그런 때에는 한 번씩 들여다보고 심심하면 왔다 갔다 할 테니까. 시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단 이사하는데 필요한 게 있어야겠지요. 비용을 모두 내주셨으니 저도 딱히 반대할 이유가 없었죠.
사실 주말 부부를 한다 보면 부부 관계가 소원해져서 젊은 사람들도 이혼하기도 해요. 저는 실은 그 부분도 걱정이었어요. 이렇게 주말 부부를 오랫동안 지내다가 갑자기 이혼하신다면 어쩌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2년이 지난 동안 두 분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 약간 더 멀어지고 계셨는데 그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사이가 더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매번 시아버지를 욕하던 시어머니도 가끔씩 보고 계셨던지 그랬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한편으로는 주말 부부를 우리도 경험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정도였어요. 남편도 이런 시어머님 모습을 보며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시어머님이 오셨을 때는 시아버지가 주말마다 내려오시는 일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두 분이 근처 나들이도 다니시고 맛있는 음식점도 찾아다니는 것처럼 보였는데 언젠가부터 주말에 시어머니가 올라가셨어요. 그때는 그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아버지가 일하시느라 힘드셨으니 시어머니가 주말마다 올라가시는 것이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남편이 시어머니 건강이 안 좋아졌다고 하면서 저한테 병원비를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 하는 돈인데 얼마 있냐고요? 저희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엄마가 건강검진을 받는데 어떤 종양을 발견해 수술이 급하다고 합니다. 급한 상황이라서 병원비가 필요한데 소유하고 있는 돈이 100만 원밖에 없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이 걱정되어 물어보려고 집에 갔지만 남편은 대답을 주지 않고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화장대 서랍을 열어보니 적금 통장이 모두 사라져서 당황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마음이 급했어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았죠. 혹시 당신이 적금 통장을 가져갔니? 3개를 다 가져간 건가요? 설마 해지하려는 게 아니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이 없다며 그럼 조금이라도 해지해서 돈을 드리려고 해야 하지 않겠어요? 지금 엄마의 병원비보다 급한 게 뭐가 있나요? 그 3개를 다 만기 1달 남았잖아요. 급한 불만이 있는가요? 아니에요. 설마 3개 적금을 다 해지한 건가요? 아니요. 도대체 병원비에 얼마나 들지요? 1,0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요. 자식으로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돈을 들여야 하는 게 맞을까요? 근데 적금을 해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나도 정확히 얼마인지를 알아야 도와줄 정도 알 것 같아요. 적금 만기가 1달 남은 것이 뭐가 중요해? 엄마의 병이 먼저 처리돼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돈이 중요해. 병이 생겼으니 병수발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 아닌가요? 또한 이건 원래 며느리가 해야 하는 일인데 제가 챙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해봐야 할 일이 있어도 아무런 말 없이 내가 적금 만기 1달 남은 3개의 통장을 들고 나갔다가 해지하고 돌아왔는데 적금 셋을 해지했냐고 물어본다면 남편이 더 화를 낼 수도 있겠어요. 속으로는 분노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죠. 만일 우리 엄마가 갑자기 병원에 갈 경우 어떻게 될까요? 입원비가 많이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갖고 있는 적금을 모두 해지해서 돈을 드릴게요. 그래도 화가 나긴 하지만 혼자서 속으로 삭히고 있던 중에 갑자기 아버지가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표정이 너무 안 좋아 보였어요. 당연히 시어머니가 건강이 안 좋으셔서 그러신 줄 알았죠. 그런데 아버지가 한 말은 정말 경악스러운 이야기였습니다. 너희 시어머니가 병원비 때문에 돈이 필요한 게 아니야? 현재 시어머니는 부잣집 사람과 부부싸움을 하는 중이야. 내가 그녀를 외롭게 했다고 하더라고 아니면 그녀가 스스로 좋다고 서울로 떠나버렸는데 나한테 서울에서 들어가는 생활비가 많으니까 돈을 많이 벌어 오라고 하더라고. 또한 지방 출장으로 신속히 올라간 후문이 닫아진 채 속으로 몸부림쳤다. 다니라고 하더니 내가 보내주는 돈으로 다른 남자와 살림을 차렸더니 어머니의 건강이 나빠졌다. 어머니는 이전에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제공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도 혼자 맡아야 할 생활비가 있었기 때문에 2배로 돈이 필요해졌고 아버지는 지방 출장을 하면서 바쁘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어머니는 아버지가 제공하는 생활비를 쓰면서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의 남편은 어머니가 아프다고 말하며 우리 집에 있는 적금 통장을 해지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병원에 있는지 모르는 척하고 남편에게 어머니가 어디에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어머니의 병원비는 잘 해결했어요. 시어머니의 수술이 끝났는데 문제는 병실로 못 들어가도 문화적 예의상 가봐야 되지 않겠어요? 어디 병원인지, 그리고 정확히 어디가 아픈지 알려주세요. 제가 갑자기 시어머니가 입원한 병원이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남편이 당황하여 가야 할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정신이 없을 텐데 왜 거기까지 가셨는지, 그리고 제가 병실로 안내해 줄 필요가 없는데 가서 왜 그랬는지 알아서 하세요. 제가 이미 시어머니를 돌볼 테니까 당신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병실 감염은 아니어도 병문안은 당연히 가능하니까요. 근데 남편은 계속해서 다른 지역의 병원에 계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병원 이름이 정확히 어디인지 말해주세요. 이야기를 해주지 않아서 그것이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언급할 수 없는 것이겠지요. 시아버지께 말씀이 있으시니 계속 의심스러운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 뒤를 몰래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 집이 아닌 낯선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집의 초인종을 눌렀고 잠시 후 시어머니와 남편이 나오셨어요. 저는 그 집안에 시어머니가 계실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시어머니가 계시다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남편도 저를 보고 당황한 표정을 감출 수 없었어요. 왜 시어머니께서 여기 계셨는지. 어제 당신이 나에게 병원에 계신다고 말하지 않았잖아. 그래서 집에 뭔 일이 있는지 몰라. 너는 여기 어떻게 찾아왔는지 알려줘. 내가 집에 가서 설명할 테니까 내가 괜히 소란을 피우지 말고 집에 가오 하고 남편은 나를 끌고 나와서 차에 태웠다. 그리고 먼저 집으로 가라고 했어? 나는 상황이 어떤지 알 수 없어서 일단 집에 가서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어. 집에 도착한 후 약 1시간 뒤에 남편이 들어왔고 그때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주었어. 사실은 엄마에게 남자친구가 생겼고 그 할아버지가 아주 부자라고 말했대요. 그분은 심지어 자식 없이 혼자 재산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 그분이 나중에 그분의 재산은 모두 우리 엄마가 받을 것입니다. 그분이 살고 있는 집으로 들어가서 먼저 같이 사신다고 하지만 그래도 내가 우리 적금에서 돈을 뺐어서 신혼살림을 사주었어요. 그렇게 할아버지와 우리 엄마의 관계가 사실로 판명되면 나중에는 우리 엄마가 할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제 남편은 시어머니가 만난 사람이 부잣집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 적금을 신혼살림에 사용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제게는 소리가 이상하게 들리네요. 그래서 남편에게 물어봤더니 당신이 미쳤어요. 지금까지 쌓아온 우리 적금을 다 사용했어요. 시어머니가 바람을 피우는 이유로 살림 사찰이 필요하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이러쿵저러쿵 이런 바람인데 여러분은 지금 시어머니의 바람을 동조하고 있다고 해야겠어요. 아버님은 당연히 모르실 거다. 더군다나 아버님이 지방에 자주 다니시며 엄마 상황을 모르시기 때문에 여러분만 모른 척해도 돼요. 게다가 할아버지가 오래 사시더라도 상황을 이해하실 거라고요. 저는 시어머니만이 아니라 남편도 미쳤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아버님이 내게 억장이 무너진다고 했던 얘기들이 사실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을 찾아가서 당장 이혼하라고 했습니다. 부모님, 여러분이 바람을 피우는 걸 알아요. 맞으시고요. 이제 경기가 된 것은 뭐하러 더 같이 살아요. 그냥 이혼하세요. 제가 돕겠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당장 이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시아버지는 저한테 이혼은 안 할 거라고 하셨어요. 제가 있었다면 이 사실을 알자마자 이혼 소송을 제기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시아버지는 이혼 소송은 안 할 거라고 하시는데 그 부분이 제일 의외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이 사실을 모르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시어머니는 저를 자주 부르며 지금 만나는 사람과 성사시킬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 이걸 들었지? 집을 신혼집처럼 꾸며야 되는데 내가 했어야지. 근데 너희 집이 꾸민 거 보니까 네.
스타일이라는 것 너희 집처럼 이쁘게 만들어달라. 그리고 나는 화이트 톤을 좋아하니까 커튼이나 이불 같은 것들은 하얀색으로 맞추어 줘. 아무리 제가 며느리라 해도 나를 보고 나의 가정을 준비한다는 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와 제대로 이혼한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본인이 바람을 피운 것을 며느리에게 들켰으면 창피하기라도 해서 조용히 지내거나 연락을 끊고 있을 텐데 오히려 시어머니는 더 자주 연락하며 이것저것 요구했습니다. 생각해도 이건 잘못된 것 같았고 시아버지에게 죄송해하지만 시어머니가 원하는 대로는 할 수 없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어머니에게 대담하게 말했습니다. 얘기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바람 피시고 계신 것 아시죠? 지금 아버님이랑 이혼한 상황도 아니시면 저한테 새살림 차리는 거 도와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뭐, 아버님이 어머님 바람 피시는 거에 대해 아무 말씀 안 하시니 제가 월과가 할 수 없지만 다른 남자분이랑 살림 차리는 것까진 못 도와드리겠다고 마음도 너무 불편해요.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말하면 아차 싶을 것 같거든요. 저도 가끔 정신이 나갔을 때 말도 안 되는 짓을 할 때도 있고 사람이니까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시어머니가 정신 차려주시면 하는 마음에서 저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로지 저를 며느리로만 삼는 게 제 마음에 안착하지요. 내가 이혼을 하든 다른 남자를 만나서 새살림을 이든 너와 살고 있는 남편이 내 아들인 사실이 편하지 않은데 어디서 며느리 주제를 아내한테 훈계질을 받아. 그리고 내가 불편한 게 뭐가 있는데 신미가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지. 어디서 불편하다고 하면 말이 많아 시어머니한테 머리채까지 잡히니 저도 눈이 돌더라고 해요. 그래도 어른이니까 똑같이 머리채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에 남편에게 시어머니와 있었던 일을 얘기했어요. 어머님이 나에게 본인 새살림 차리라고 하면서 이것저것 시키는데 그게 말이 돼? 그래서 난 할 수 없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바람픈 거 대해 아무 말씀 안 하시니 나도 뭐라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머님이 다른 분은 제가 도와드릴 수 없다고 하세요. 그래서 이제 나만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 머리를 식히는 시간이 필요해요. 평범한 상식에서 벗어나 이해하기 어렵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제 어머님과는 연락을 끊고 나만의 삶을 살아갈 생각입니다. 상대방이 어머님을 만나도 괜찮겠지만 손주를 보는 것은 삼가야 할 거라고 할머니가 말씀하신 행동을 보니 두려워서 그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심경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어머님과의 연락을 끊을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남편이 미안해하는 모습으로 저한테 사과하리라 생각했어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나은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만약 나라면 우리 엄마나 아빠는 다른 사람과 함께 살며 부끄러워할 테니까 남편은 오히려 고맙고 있겠죠. 소리 지르며 난리를 쳤습니다. 당신이 우리 엄마에게 손을 안 보여준다는 것에 대해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요새 우리 엄마가 자주 불러내시니 귀찮으신 게 아닌가 싶은데 며느리 삼아서 훈계질 하지 말고요. 시어머니인 우리 엄마가 오라 하면 오시라고 하고 가라 하면 가시라고 해야죠. 불편하다는 이유로 연락을 끊는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지금 당장 우리 엄마에게 사과하러 가시라고요. 시어머니 편에 들면서 오히려 두 사람 간의 관계가 더 손해일 수도 있어요. 남편의 태도를 보니 얘도 나중에 바람 피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결혼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들었어요. 지금 일어난 일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모순적인 상황이 눈앞에서 계속 펼쳐질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는 살기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봤어요. 당신은 잘 생각해. 나는 어머니와 진짜 오늘부로 연락을 끊고 살 거야. 연락해도 답을 받지 않을 거고 찾아와도 결코 만나지 않을 거야. 나에게는 어머니가 없는 사람이 될 거야. 그런데 당신은 이를 받아들이기 싫겠지? 어머니에게 가서 사과하라고 한다면 우리 부부의 인연도 여기까지로 하자. 제가 차분히 얘기하니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첫마디가 뭘 예상하십니까? 우리 엄마가 재혼할 때까지만 보면 안 될까요? 남편 첫말 한마디 들었는데 정말 기가 막혀서 말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제가 아무 말 안 하는 채 쳐다보니 남편이 설득하려고 계속 얘기했어요. 아니, 솔직히 우리 엄마가 재혼한다고 해서 내가 쓴 돈이 얼마나 되는데 우리 적금도 3개나 해지하고 있잖아. 결국 두 분 재혼식하고 나면 두 분이 잘 안 된다 해도 그 할아버지 재산 어느 정도는 가져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재혼식 아지만 참아줘. 그 후로는 진짜 안 보고 살아도 돼. 나도 정말 터치 하나도 안 할 거니까. 남편이 하는 말을 듣고 있자니 정말 있던 정도까지 뚝 떨어졌어요. 하지만 한부모 가정 만들기를 싫어하는데 남편에게 진지하게 다시 얘기했던 거였거든요. 그래도 남편 입에서 말이 안 되는 소리가 들리자 정내미는 떨기 시작했고, 그리고 다음 날 저는 바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리 신경 쓰지 않겠다고 말씀하더라도 본인 아들이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니 조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시어머니가 만나고 있던 할아버지께서 아셨는지 봐요. 시어머니가 본인과 같이 배우자가 없는 상황인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의 배우자가 여전히 살아있고 법적으로도 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걸 아셨으니 꽤 놀랄 일이겠죠. 시어머니가 혼자서 사는 집이 아닌 그 할아버지의 집에 현수를 채우려고 남편에게 돈을 가져오라고 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 할아버지도 화가 나신 모양입니다. 시어머니가 사온 혼수를 다 바깥으로 내동댕이 쳐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저도 알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오시는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제 탓이라고 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이혼한다고 난리 안 쳤어도 이사 단이 안 났어. 왜 이혼 소송을 한다고 해서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도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야. 그런데 이제 제 시어머니도 아니니 저도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저랑 남편이 이혼하며 저희 신혼집이 공중분해됐어요. 아무래도 재산 분할을 해야 되니 제일 비싼 아파트를 팔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적금에 든 돈도 남편이 가져가서는 해지를 해버려서 돈까지 독촉해야 했습니다. 이혼을 하고 나니 시어머니와 함께 할 일도 없어져서요. 남은 해서 월세를 간신히 내면서 살아왔고요.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남편도 더 이상 만날 일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시아버지가 마음에 걸린다고 해서 이혼 이후 시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이혼한 사실을 말씀드리자 오히려 시아버지께서 저에게 미안해하셨어요. 미안해한다는 말이야. 엄마가 그런 상황에서 자식으로서 나에게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 나물의 밥이지. 내가 다 미안하다. 너를 보면서는 얼굴이 없어 라고 하셨어요. 아버님이 어떻게 잘못했다고요?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그러나 아버님은 정말로 이혼하지 않고 계실 거라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이번에 만난 사람과는 흐지부지 끝나겠지만 이후에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에 대한 보장은 없다는 것을요. 없잖아요. 나도 처음에는 배신감을 느꼈어. 당장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지? 그래서 변호사를 찾아갔는데 우리가 벌써 같이 산 지 40년이 넘었잖아. 그러니 이혼을 하려면 재산 분할을 해줘야 한다고 하더라. 나도 누구 좋으라고 내 재산 절반을 떼줄 것 같아. 이혼을 하든 안 하든 어차피 정남이랑 떨어져서 서로 얼굴 안 볼 일도 없고 생활비를 목으로 쓰던 돈도 이제 없으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을지 몰라. 그래서 말이야. 이번에 너희 앞으로 내가 갖고 있는 땅을 너에게 넘겨주는 게 내 속이 더 편할 것 같아. 시아버지가 이혼하지 않으려고 한 이유는 재산 분할 때문이었어. 10년을 넘게 살게 되면 거의 반반으로 재산을 분할해줘야 된다고 해서 말이야. 하더라도 40년이나 함께 살아온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어떡하겠어요? 처음에 시어머니가 바람을 핀 사실을 알았을 때 시아버지가 이혼을 할 거라고 말씀하실 때만 하더라도 내가 시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이제는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알겠어요. 시아버지는 평생을 돈만 번 시어머니에게 자신이 일군 재산을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전에 땅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심지어 그 땅을 나에게 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이혼한 상황이니까 나에게 주더라도 남이 방법도 없었어요. 내가 더 나이가 들어서 돈을 벌 수 없게 되면 그때 사둔 땅을 조금씩 팔아 너희 엄마하고 살기 위해 계획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가네요.
그 옆에 나보다 늦게 죽으면 상관없다. 그러나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갑자기 내가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면 내 삶은 모두 미한테로 갈 것이다. 름을 못 보면 그러니 내가 이혼을 결정한 것에 내 탓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가져가라고 하고 우리 손주를 키우는 동안 여자가 혼자 돈을 벌어야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의 몰래 땅을 샀다면 나중에 시아버지가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조금씩 땅을 팔아 두 분의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했을 것이다. 그러나 상황이 이런 식으로 발전하게 되어서 땅을 저와 제 아들에게 넘겨주셨다. 처음에는 땅에 대해 이야기할 때만 하신다고 했을 뿐인데 저는 몇 평 안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150평 정도 되는 땅이었고 그 땅을 모두 제게 그리고 제 아들에게 넘기려 시아버지가 고집하신 이유는 이 땅 때문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땅은 허벌판이어서 혹시 다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지 모르니 계속 지켜보시려 했던 것 같아요. 원래는 시어머니가 누려야 했던 땅이지만 남아있는 돈으로 아들과 저가 이 호사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땅값이 많이 올라져서 50평 정도만 팔았는데도 제 아들과 함께 살 수 있는 아파트를 현금으로 살 수 있을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명의는 당연히 제 명의로 샀고 남아있는 돈으로 아파트 근처 상가 하나를 사서 카페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시어머니는 회사를 잠시 휴직하셨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겠네?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다시 회사로 복직을 할까 했는데 이렇게 되어서 제 사업도 하나 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 회사를 퇴직하고 퇴직금을 받은 후에 제 카페를 차리는데 투자한 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동네 아파트가 많아서 그런지 생각보다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알바 몇 명을 두고 편하게 돈을 벌고 있어요. 전 남편 소식도 못 듣고 살지만 시어머니한테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 뵙고 있어요. 안무나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드리고 있습니다. 시아버지한테 저희 집 근처로 오셔서 손주도 자주 보고 사시면 어떠냐고 말씀드렸는데 시아버지는 아직 정정하고 있다고요. 친구들과 함께 우리나라의 여러 곳을 여행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 때마다 아들과 나까지 용돈을 꼭 주시는 것을 보면 정말 열심히 모은 보람이 있어 보여요.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가 더 힘들었으면 속이 뒤집힐 것 같아요. 그런데 오직 돈만을 중요시한 시어머니는 아들과 함께 좁은 공간에서 힘들게 살고 저와 시아버지는 편안하게 살면서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또 모르겠지만 시어머니는 돈 많은 할아버지를 찾고 있을 수도 있겠죠. 이제 혼수금도 없어져서 새 집을 차리는 것도 가능할지도 모르겠네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